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정책플러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개묘년의 주인공 토끼는 예부터 지혜롭고 영민한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 세계가 불황과 위기의 문턱에서 고전하고 있지만 위기는 지혜롭게 넘어가고 기회는 반드시 잡아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새해인 만큼 정책플러스에서 2023년 실생활과 관련해 달라지는 정책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최명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제 세계일보에서 편집을 했던 정승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가 되면 제도나 지원 정책들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달라지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만 나이 제도가 시작이 된다고요? 예, 그 내년 6월부터는 만 나이로 시작하거든요. 네. 그 만 1살 딱 되면 2살 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 같은 경우 하루밖에 안 됐는데도 2살이 되는 그렇죠. 그런 특이한 시스템을 갖고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매년 1월 1일 모두 국민이 똑같이 1살을 더 먹는 소위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딱 1년 됐을 때 1살, 네. 그다음 2년 됐을 때 2살, 그렇게 만 나이 제도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아, 대한민국이 한층 더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6월부터 달라지는 게 또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대중교통인데요. 지하철, 시내버스 환승 할인으로 월 최대 5만 원이 절약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빠르면 6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환승 할인이 적용되는 통합 정기권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5만 원 정도가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철 정기권 사업을 시행 중인데요. 이번에 신사업은 지하철에 이제 시내버스까지 같이 확장한 게 이제 핵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국으로 확대 시행이 되는군요. 예, 예. 네, 서울의 경우는 어떤가요, 박사님? 현재 서울의 경우는 5만 5천짜리 지하철 정기권을 현재 저희가 구입하면은 최대 한 달 30일 정도 지하철을 한 60회 정도 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서울 지하철 기본 운임이 10km에 1,250원입니다. 해서 44일을 탈 수가 있는 비용으로 16회를 더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6회를 더 탈 수 있는 건가요? 저도 오늘 저도 이름을 처음 알았습니다. 예. 네. 특히 새 통합 정기권은 시내버스 환승에도 추가 기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수도권에 비해서는 지하철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서도 대중기업교통이 아주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요, 서울시 이용하면 전국에서 별로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제가 정말 놀란 게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입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에 처음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은 이제 등록금 외에 입학금이라는 것을 내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게 한 학교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추가 금액을 이제 부담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입학금을 과연 어떤 용도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좀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2023년부터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이런 입학금 제도가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네, 이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바뀌는 정책들을 살펴봤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 바뀌는 정책도 있지만 반대로 또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의 새해 바람은 무엇인지 만나봤습니다. 70년 전통의 평택 통복시장. 600여 개의 상점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경기 남부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인데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온 듯 정겨운 시장 풍경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40년 넘게 이곳에서 터를 잡고 장사하는 분에게 지난 1년은 어땠을까요? 보편적으로는 안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나마 저희는 조금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똑같은 가격이라도 좀 많이 올랐네요. 안 올랐는데도 많이 올랐네요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뭐랄까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겨울철 대표적인 서민 간식, 풀빵. 최근 물가 상승 여파가 풀빵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기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노점에서 풀빵을 파는 분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온몸을 꼭꼭 싸맨 채 풀빵을 굽는 이유는 한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이제 국화빵이나 이게 겨울 음식이다 보니까 장사는 조금 나아지죠. 겨울철 한철 장사가 1년 농사를 좌우한다는 풀빵. 하지만 주요 원재료인 식용유와 밀가루, 설탕, 팥 가격이 오르자 노점 상인들 역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노점이라도 매출이 거의 다 차거든요. 90% 가까이가 차던데 이게 소액이다 보니까 소액에 또 카드를 끊고 하니까 이제 이게 조금 문제지. 엄마 손맛이 그리운 이들에게는 추억을 선사하고 단골 손님에게는 정을 나눠주는 두부. 서민들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가 바로 두부인데요. 마냥 고소하고 달달한 두부도 치솟는 밥상 물가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시장에서 태어난 토박이로 평생 시장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두부 가게 주인 손용덕 씨. 요즘 장사는 어떤가요? 잘 되나요? 조금 확실히 덜 되죠. 날씨도 특히 지금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야채를 펴야 되는데 야채를 못 펴갖고 장사를 꽝.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경기가 안 돌아가니까 제일 살기 위해서는 덜 쓰는 방법. 그중에서 먹는 거 줄이는 거, 입는 거 줄이는 거. 그게 제일 타격이 크잖아요. 그리고 진짜 꼭 필요한, 어차피 못 벌어도 생활비는 꼬박꼬박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좀 덜 돼요. 누군가에게는 한 집안의 가장, 누군가에게는 한 집안의 딸이고 엄마이고 누이인 시장 사람들. 이분들이 올해는 꼭 해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윷놀이 상품권 그거를 환전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데 그 일정 금액이 초과가 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상인들이 그 온누리 상품권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카드 수수료가 좀 높다 보니까 팔기는 파는데 수수료 나가고 세금 나가고 하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남는 건 많이 없죠. 이게 수수료 부분을 조금 인하를 해줬으면. 저희 재래시장 쪽에서는 이제 대형 마트나 어떤 중소형 뭐 마트와 어떤 그런 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름에는 굉장히 더워서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뭐 급감해서 저 같은 경우 한 4, 5개월 사이에 한 1억 넘게 실제로 손해를 받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추우면은 또 안 나오고 이제 그런 요인들이 이제 단번에 개선은 안 되겠지만
그런 요인들을 점차적으로 어떤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정부에서 어떤 이런 재래시장을 여건을 도와주기 위한 어떤 컨트롤 타워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다 하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쪽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인분도 그렇고 소비자 입장인 저 역시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농축산물 등 먹거리 할인 쿠폰 지원 규모가 작년보다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정부는 그동안 필수 생계비 경감을 위해서 농축산물 할인 쿠폰을 지원을 해 왔었는데요. 2023년에는 이 농축산물 등 먹거리 할인 쿠폰 지원 규모를 좀 더 늘려서 1,6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소비자 물가 부담을 줄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 먹거리를 비롯한 생활 필수 재화 또 서비스 가격 안정에 나서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상인분도 아까 말씀하셨죠. 작년 9월 기준 농축산물 할인 쿠폰 집행 실적을 보면은요, 대형 마트 사용 비중이 보통 51% 정도 가량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 경로에서 36% 정도, 민간 온라인몰이 12% 수준 정도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 경로에 대한 배분이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이게 이제 전통시장의 경우와 대형마트의 경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네.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해당 마트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신 후에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면 계산하실 때 자동 할인이 되는데요.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저희가 생선을 만약에 10,000원어치를 구매했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 할인이 되면서 8,000원이 이렇게 결제되는 그런 네.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으로 또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제로페이를 통해서 그 전통시장 배달 앱인 놀러와요 시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온라인몰인 온누리 굿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러와요 시장 그리고 온누리 굿데이 이거를 이용하시면 또 할인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어플을 꼭 기억을 해서 각자 니즈에 맞게 잘 활용을 좀 해보시고 할인도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로페이 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제로페이 앱 같은 경우는요, 보통 모바일 상품권을 할인된 금액으로 그 구입한 후에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가게에서 쓰면 되거든요. 근데 전통시장은 보통 할인율이 30% 정도로 해서 보통 마트보다 할인폭이 더 큽니다. 마트보다도 제로페이 예. 앱을 사용할 때 거의 할인율이 30% 더 정도가 크군요. 큽니다. 예. 네. 특히 더 다가오는 설날 전통시장에서 온라인 홈페이지 통해서 할인 쿠폰을 발급받으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다가오는 설날 전통시장 온라인 홈페이지를 꼭 확인을 해보시면 예. 좋겠습니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와 경제 위기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시죠. 평택 통복시장의 소상공인분들은 어떤 바람이 있으신지 함께 보시죠. (70여 년) 역사를 지닌 통복시장은 사람으로 치자면 70여 살 된 노년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인생의 황혼기를 앞두고 소박하고 정직한 삶을 차분하게 맞이하던 지난 몇 년간 노년의 시장은 조금 젊어졌습니다.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아 창업한 청년들의 일터인 청년숲 덕분인데요. 그렇다면 청년층의 자립 기반을 위해 마련된 청년숲의 숲은 지금 울창할까요? 사실 나간 친구들이 더 많죠. 처음에 총 19팀이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16가게는 외부로 나가거나 또 안 그러면 자체로 이제 폐업하거나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음식점과 타로점, 공방 등 다양한 업종이 입점해서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었죠. 하지만 청춘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장기간의 코로나로 그 꿈은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사실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뭐 일종의 오픈빨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청년숲을 찾으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함께 음식을 공유하는 시스템 때문에
손님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좋아하시고 같이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장사하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처음에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이 조금씩 사라져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뭐 각자마다 이제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좀 기회를 좀 못 살린 부분도 있지 않았나. 지금 청년 숲을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는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한 뒤에 장사에 뛰어든 이들입니다. 젊은 층에게 샐러드 맛집으로 소문난 이 가게의 주인 최린 씨는 청년 농부인데요. 직접 농사를 지어 당일 새벽 수확한 채소로 샐러드를 만든다는 이 자부심이 강한 멋진 청년이죠. 가게 한켠에는 각종 인증서와 임명장이 빼곡한데요. 샐러드 가게를 차리기까지 수도 없이 사업 계획서와 서류를 작성하고 수많은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각종 지원 사업에도 끊임없이 신청하는 등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합니다. 청년 상인 도약 지원 사업인가?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거랑 이제 거기서 해주는 뭐 온라인 지원,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온라인 지원 사업 밴드, 그리고 그 조금 지나고 나서 한 3년차, 4년차는 또 이게 무슨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안에 인테리어나 아니면 포장재나 뭐 명함이나 BICI 개발 이런 거 이제 그런 지원 사업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도 했었고, 그 얼마 전에는 올해는 이제 이게 명품 점포 지원 사업 그거 이제 또 신청해서 그리고 이번에 또 선정돼서 이쪽 매장 내부랑 외부 이제 공사 다 하고. 정말 부지런히 사는 청년이죠. 올해부터 조금 이렇게 좀 직원도 좀 고용하고 그래서 고용 창출도 하면서 약간의 좀 사업을 좀 더 확장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고민들이 조금 있죠. 혼자서 하긴 좀 벅차니까요. 한때 희망을 갖고 품었던 푸른 꿈. 그 꿈을 계속 키워나가기 위해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스스로 이제 끌고 나가는 역량을 위해서 저희 스스로 더 키워야 되는 그런 게 이제 가장 사실 큰 문제인 것 같고요. 크게 이제 바라는 점은 많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뭐 지자체에서 그런 공단이나 이런 곳에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만 더 좀 지속적으로 단발성 이벤트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홍보만 잘 해주신다면 저희는 뭐 스스로 잘 버텨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코로나도 어려운 거를 잘 지켜냈고 이제 그렇게 됐으면은 이제 그걸 이제 신용으로 해서 공단이나 시에서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10년 정도, 15년 정도 더 하겠구나라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다른 데 스타트업에서도 막 뭐 사업계획서 잘 써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투자를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좀 이렇게 청년 상인분들이나 도약하시는 분들은 올해부터라도 좀 그렇게 펀드가 좀 있으면은 이렇게 사업계획서 잘 쓰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또 실행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좀 이렇게 좀 두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이렇게 조금씩밖에 안 돼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청년 상인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시장은 서민 경제의 척도라고 하죠. 상인분들이 어렵다는 건 서민들의 경제적 상황도 어렵다는 얘긴데요. 올해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달라지는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이나 또 취업이 희망하거나 하는 준비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희망을 잇는 패키지 지원 사업을 지금 시행하는데 2만 9천 명에서 3만 4천 명으로 한 30%가량 지금 그 숫자가 좀 늘어납니다. 또 그리고 경영 개선, 안전한 폐업, 또 재창업, 또 재취업에 종합적인 지원을 벌이고 있고요. 채무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새 출발 기금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시행합니다. 2022년에서부터 25년까지 30조 원 규모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부실 채권을 인수하고 금리 인하, 원금 감면 같은 채무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새 출발 기금은 정말로 좋은 제도 같습니다.
네, 특히 말씀해주신 것 중에 희망 리턴 패키지의 경우는 폐업 후에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말 그대로 희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지원 대상 역시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몇 년간 경험했던 이제 코로나 시기에 상당히 비대면 소비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판로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이 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6만 명에서 7만 명으로 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요. 여기에는 그 온라인 쇼핑몰 또 TV 홈쇼핑 진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또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고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이 이제는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는데요. 예, 따라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금은 2022년에 905억 원이었는데요. 네. 23년부터 944억 원으로 증가되게 됩니다. 네, 기업가형 소상공인도 육성한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것은 이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해서 소상공인에게 기업가 정신과 창의성을 접목시켜 소상공인을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라이프스타일 혁신 기업으로 변화시킬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된 지원 정책인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금은 2022년 29억에서 23년에는 130억 원으로 네. 좀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네, 29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확대가 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지역 활성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도 마련되어 있을까요? 예, 지역 상권 브랜딩을 하는데요. 소상공인 지역가치 창업가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브랜드로 성장하고 고객들의 방문이나 구매, 투자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동네 상권을 그 문화와 같이 이야기하는 지역 상권 브랜딩을 함께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소상공인 혁신과 주민들이 참여해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네 단위 유통망, 전국 중소유통 물류 시스템과 같이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동네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지역 유통 기반도 같이 확산시켜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그리고 해서 정부 지원이 2022년 41억 원에서 지원금을 23년에 2배 이상 늘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골목이 살아나야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제만큼이나 중요한 분야가 또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안전인데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여름 폭우로 강남 일대가 침수되고 차량이 잠기는 등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국민 안전과 관련한 정책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아무래도 이런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겠죠. 그래서 재난 안전 예산에 2022년에 약 21조 원이 투입됐었는데 2023년에는 약 22조 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또 재난 안전 예방을 위한 인프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장비 확충 및 관리 체계 고도화 등 재난 안전 분야 투자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진짜 옳은 방향으로 이렇게 더 가는 것 같아서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네. 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작년 여름에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래 최대 폭우가 쏟아졌던 것을 다 기억하시죠? 네. 강남 지역 강우량은 시간당 116mm라고 작년에 기록이 됐었죠.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 시간당 95mm 강우 처리 목표를 시간당 100mm 이상으로 지금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역 일대는 분지형 지형으로 침수에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시간당 110mm로 추가 상향할 예정이고요. 2032년까지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등 침수에 취약한 6개 지역에 총 18.9km 정도의 대심도 빗물 배수 시설, 그러니까 지하에서 빗물 배수 시설을 따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네, 폭우로 반지하 거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반지하 주택이 이런 침수 위험이 가장 높은 주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장애인, 독거 어르신 등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 세대에는 반드시 돌봄 공무원을 1대1로 지정해서 침수 방수 시설 사전 점검부터 대피 정보를 알려드리고 또 복구하는 것까지 책임지고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대상도 확대하는데요. 기존엔 저지대 침수 취약 가구 신청자를 위주로 해서 설치를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이런 침수 이력과 관계없이 반지하 주택 거주민이면 누구나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소규모 상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 시기를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또 국민 개개인의 안전의식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더 강화될 예정인데요. 우선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국민안전교육 포털은 대국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생활안전, 또 교통안전, 그리고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 세계안전, 범죄안전, 그리고 보건안전과 같은 6대 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민 안전에 있어서 보건 의료 분야도 짚어봐야겠죠. 달라지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보건의료 관련해서는 긴급 치료 병상을 확충할 수 있는데 2,573억 원 정도 배정이 돼 있고요. 국립재활은 음압 격리 병실을 구축하는데 30억 원 예산이 지금 신설되었습니다. 새로 해서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할 수 있는 긴급 치료 및 소아, 분만, 투석과 같은 응급 특수 병상을 기존의 617병상에서 2,317병상으로 거의 4배 정도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는 감염병 환자 발생 시에도 신속하고 적절하게 의료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립재활원에 전용 음압 격리 병상을 신규로 새로 확충했습니다. 예, 이런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연구가 뒷받침되어야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감염병이나 암, 또 고부담, 난치성 질환 등 보건 관련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이 확대됩니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항바이러스제 치료제 개발에 37억 5천만 원을 그리고 또 백신 치료제 신속 비임상 시험 실증 개발에 30억 원 등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달라진 정책들을 보니까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강화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도 올해 달라지는 정책 중에 알아두면 좋을 정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청소년 에 대한 것인데요. 청소년 생활지원금이 상당히 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월 최대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지금 인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올해부터요. 그래서 이 제도는 보호자가 없거나 또 보호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만 9세에서 24살까지 청소년에게 각종 지원 명목으로 해서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성장하다가 일정 연령에 도달해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의미하는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액도 35만 원에서 올해 4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네, 이 위기 청소년을 위한 생활지원금이 인상이 된 만큼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부분이 또 달라질까요? 예, 차상위 이하 가구와 또 한부모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품목별 바우처 단가가 조금씩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저귀 바우처 단가는 월 6만 4천 원에서 8만 원으로 오르고요. 또 조제 분유기 같은 경우에도 월 8만 6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더불어서 생리대 바우처 지원액도 월 1만 2천 원에서 1만 3천 원으로 조금씩 상향 조정됩니다.
네. 근로자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인데요. 최저임금도 올랐을까요? 예,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책정이 됐죠, 이미. 2022년 9,160원에서 460원 오른 것으로 한 5% 정도 올랐다고 좀 봐야 되겠죠. 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따져보면 하루 8시간 기준 작년까지는 73,280원이었는데요. 네네. 예, 올해부터는 76,960원으로 1급이 조금 오릅니다. 그래서 월급으로 따져보면은 한 달 209시간 기준으로 2022년에는 191만 4,440원에서 올해부터는 201만 580원으로 예, 오르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물가도 좀 많이 오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라서 최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특히 이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기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이제 개선되고 있으니까 힘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190만 원대에서 이제 드디어 200만 원이 넘어가는 수치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뜨거운 관심 분야입니다. 부동산 정책도 달라지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네, 아마 가장 관심 있는 분야겠죠. 부동산 세제나 제도 등에 달라진 것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서 부동산 취득세 과세 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이 됩니다. 그간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신고가액이나 시가 표준액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적용했거든요. 근데 1월 1일부터는 유상 취득, 그다음에 건물을 신축해 취득한 원시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 표준액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올해 증여분부터는 시가 인정액으로 취득 가액이 매겨집니다. 시가 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 가격 등을 뜻하죠, 보통. 그래서 또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 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변경됨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취득세 부담이 좀 늘어난다고 또 봐야 되겠죠. 예. 네. 2023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바뀌거나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부가 고심해서 만든 지원 정책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다가가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예, 여러 사회적인 정책들이 이제 전개가 되어도 사실 정보를 모르면 잘 활용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이렇게 짚어볼 수 있어서 저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예, 이 정보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알아두면 정말 도움이 되는 핵심 요소들만 콕콕 집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박사님? 오늘 이 프로그램 보면서요, 저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도 많았고 또 제가 평소에 몰랐던 내용도 많이 좀 들었습니다만은 네.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제가 우리 올해 새로 정책 입안하는 담당자한테 좀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이대로 가면은 2040년 가면은 3분의 1이 줄어집니다. 네. 2050년 정도에. 그래서 출산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 특히 정부가 참 올해부터라도 아주 귀담아 들어서 정말로 좋은 어떤 정책을 또 도출하기를 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책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